왜 지금 한국 가지고 난리인 거죠? 여기 지금 한국으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제임스 윌리엄 리처드슨입니다. 저는 미국 메릴랜드에 위치한 국방 첨단무기 분석센터에서 26년간 근무해온 전략무기 전문가이며 현재는 미 국방부 산하 정밀타격 무기분과 수석 고문으로 활동 중입니다. 주요 전문 분야는 지하 관통 무기, 즉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대지하 고강도 타격무기 시스템이며 특히 GBU-57 시리즈 개발 및 성능 시험 분석을 주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미국의 군사력, 특히 그 중심이라 할 수 있는 GBU-57의 위력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2025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 앞에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동 핵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이란이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했다는 정보가 미국 CIA와 IAEA를 통해 확인되었고 백악관은 즉각 군사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작전명 아이언 캐스크. 목표는 이란 중심부에 위치한 세 곳의 핵농축 시설로 각각은 지하 80m 이상 깊이의 철근 콘크리트 및 자연 안반층으로 보호된 세계 최고 수준의 벙커형 구조물이었어요. 미국은 이 작전에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라 불리는 GBU-57을 투입했고 B-2 스텔스 폭격기가 정밀 유도 시스템을 통해 핵심 벙커를 타격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일제히 정밀 타격 성공, GBU-57 다시 한번 위력 입증, 이라는 제목을 내걸며 이 작전을 전쟁 없는 승리로 보도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내부에 전달된 정찰 위성 영상과 각종 감시 센서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표면은 무너졌지만 문제는 그 아니었습니다. 지하 중심부에 설치된 농축기기와 전력 시스템이 상당 부분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팀은 즉각 분석을 시작했고 몇 시간 후 저는 동료들과 마주 앉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GBU-57은 분명히 충격을 가했지만 관통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장비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 문장은 군사 전략에 대한 제 신념뿐 아니라 미국 전략무기 체계 전체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탄두 중량만 2.3톤에 TNT 수천 킬로그램 상당의 폭발력을 자랑하는 GBU-57조차 지하 핵심 설비에는 도달하지 못한 현실이 마치 집안저 깊이 감춰진 비밀 금고인 양 느껴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 한 젊은 분석관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어요. 만약 한국의 현무5였다면 어땠을까요? 회람을 돌리던 관계자들이 발끝을 잠깐씩 맞추듯 눈치를 보았고 회의실 전체는 순간 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질문에 순간 피식 웃었지만 곧이어 생각이 정지되었어요. 그건 너무 과장된 말 아닙니까? 한국이 미국의 GBU-57보다 뛰어난 벙커버스터를 갖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 않나요? 그러자 그 분석관은 침착하게 자료를 펼쳤습니다. 탄두 중량이 8톤입니다. GBU-57보다 3배 이상이죠. 낙하 속도는 마하 10 이상이고요. 실험에 따르면 관통 깊이는 150m 이상이며 집안 흔들림으로 인공 지진을 유발할 정도라고 합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벙커 관통 전략 체계의 한계를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실험 영상 일부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초고도에서 낙하하는 현무5가 뿌연 먼지를 날리며 지표를 뚫고 내려가는 장면. 벽과 안반이 순간적으로 갈라지며 꺼져가는 모형 벙커 내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심장이 튀어나올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기술인가? 다소 의아해진 저는 따로 질문했습니다. 정말 인공지진 수준의 진동이 감지되었습니까? 그 분석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주변 진동 센서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감지되었다고 보고됩니다. 이후 회의는 격렬한 찬반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단순 실험일 뿐이라며 신중론을 주장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효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미국 이외의 나토 일부 국가들도 최근 유사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모두 예산 삭감이나 미흡한 성능으로 중단되었다는 점이었어요. 현무5는 그 빈틈을 메워줄 차세대의 무기로 직접적으로 주목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말했습니다. 이 기술이 실전 배치된다면 미국의 전략적 우위는 완전히 재편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실험 데이터를 통해 그 무기 체계를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현무5의 실체를 직접 확인한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하나의 무기에 감탄한 것이 아니라
이 무기가 만들어진 국가 자체에 대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종의 존경심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국방체계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무5가 단지 예외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평균 실력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먼저 저는 K9 자주포, 이른바 K9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익숙했지만 상세 내용을 들여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K9은 이미 전 세계 9개국 이상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호주, 핀란드,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K9이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라 디지털 포병 체계와 연동된 네트워크 기반 포격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실시간 화력 통제, 자동 교전 정보 처리, 탄약 보급 차량과의 연계까지 갖춘 완전한 시스템 무기였어요. 제가 무릎을 친 순간은 K9의 시장 점유율이 2000년 이후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과 신뢰성을 모두 만족시킨 무기 시스템이 전 세계 방위 시장에서 표준으로 채택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제 제품이 장악하던 시장에 한국이 진입한 것입니다. 이어 공군 체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KF-21 전투기, 일명 보라매는 제가 가장 주목했던 대상이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마하 1.8속도, 2900km 이상 범위, 7.7톤 무장 탑재 능력, AESA 레이더, 그리고 외형 일부 저피탐 설계로 사실상 4.5세대 전투기라고 불릴 만한 수준이었어요. 저는 이 무기를 단순히 잘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이제 설계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 자립 국가로 올라섰다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UAE와 상호 운용성 협약, 폴란드, 터키 등 외국의 개발 참여 요청은 분명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이제 저는 실물 자료까지 모았습니다. K9의 화포 사격 영상을 통해 40km 내외 거리에서 단 30초 만에 교전 준비가 완료되는 장면, KF-21의 공대공 미사일 시험, 야간 공중 급유 테스트, AESA 레이더 시험 장면 등 실제 영상들이 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야기로만 존재하던 한국 무기는 현실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육상 전력과 공군 전력에 대한 탐색이 전부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저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수준의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한국 해군의 무기 체계를 직접 분석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미국 해군 전략분석부에서 수십 년간 근무해왔고 항공모함 타격단과 핵잠수함 운용 전략까지 연구해왔기에 웬만한 해군 무기 체계에는 쉽게 놀라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해군은 제가 가졌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먼저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주목했습니다. 이 함정은 단순한 방공 구축함이 아니었어요. 1만 톤에 달하는 배수량, 스텔스 설계, 이지스 전투 체계 탑재, 128기의 수직 발사관 이 모든 것을 갖춘 함정은 미국의 브루크급 구축함에 준하는 전력입니다. 놀라운 점은 한국이 이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성능을 현지 환경에 맞게 최적화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만의 해군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분석한 것은 장보고 3급 잠수함. 제가 그토록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이유는 이 잠수함이 단순히 국산화에 성공한 디젤 잠수함이 아니라 세계 최초로 SLBM을 수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디젤 잠수함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수차례 핵잠수함 SLBM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며 SLBM은 핵추진 잠수함만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은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장보고 3급은 공기분류 추진 시스템을 통해 최대 20일 이상 수중에서 장기 잠항이 가능하며 여기에 국산 SLBM을 탑재해 실전 시험 발사까지 성공했다는 사실은 제가 알던 잠수함 전력의 개념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시스템이 국산화율 80% 이상, 핵심 추진 모듈과 발사관 시스템까지 자체 설계 및 통합 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서를 보며 저는 깊은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 억제력 확보입니다. 즉, 한국은 사실상 전략무기 보유국이라 봐도 무방한 수준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실제로 미 해군의 고위 장교들과의 비공식 회의에서도 한국의 장보고 3급에 대해 중국과 일본 해군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플랫폼이라는 평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해자대는 한국의 이 함정 개발 소식 이후 기존 소류급의 성능 업그레이드 및 미국산 SM-6 수입을 서둘렀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한국이 아시아 해양 전력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당시 미국 해군이 자랑하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기준으로 보고 있었기에 핵 추진이 아닌 디젤 잠수함은 제한적이다라고 단정짓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보고 3I급은 기술적 제약 속에서 창의성과 실전성을 결합한 가장 한국다운 전략무기였어요. 고요하게 숨죽이며 바닷속을 떠돌다 위성도 감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정확한 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군사학적으로 완벽한 억제 전략의 표본입니다. 더욱이 한국 해군은 단지 한두 개 함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수의 전력을 네트워크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급, 충무공이순신급, 대형 상륙함 마라도함, 그리고 최신형 고속함까지. 저는 이 해군 체계가 단순한 방어용 함대가 아니라 작전 수행이 가능한 기동함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미국, 중국을 제외한 어떤 아시아 국가도 이렇게 통합 전력 운용을 실현한 해군은 없었습니다. 한국의 해군력까지 분석한 후 저는 더 이상 회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본능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위치는 아시아에서 어디쯤에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전략 분석가로서의 궁금증이 아니라 국제 안보 환경을 총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제 직업적 책무와도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과 중국 두 국가를 기준으로 한국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아시아 군사력 지도 자체를 완전히 다시 그려야 할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먼저 일본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기술 강국으로 명성이 높고 정밀 제조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자위대도 규모면에서 만만치 않으며 해상자위대의 함정 보유수는 아시아 최상위권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집한 내부 자료와 실제 무기 운용 데이터를 보면 자위대는 핵심 무기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독자적 운용보다는 운용의 미국화에 가까운 시스템이라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의 주력 전투기인 F-35는 모두 미국에서 도입한 것이며 무기 관제 시스템 또한 미군 규격을 그대로 적용한 형태였어요. 또한 일본은 무기 개발 능력은 뛰어나지만 실전 배치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는 내부 조달 절차의 복잡성과 정치적 고려, 그리고 평화헌법이라는 제약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기술은 많지만 지금 당장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는 제한적이었고 이는 즉흥성이 낮은 군사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습니까? 생산부터 설계, 실험, 검증, 배치, 그리고 수출까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실전성에 기초한 전력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이 차이는 단순한 스펙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 정책의 철학적 깊이 차이였습니다. 다음은 중국이었습니다. 겉보기에 중국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기반으로 각종 첨단 무기를 빠른 속도로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제-20 스텔스 전투기, 055형 구축함, DF-41 ICBM 등 이름만 들어도 위협적인 무기 체계들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였습니다. 저는 중국의 무기 실전 시험 데이터와 군사 교범, 그리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피드백 보고서를 확보해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울 정도로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무기 외형은 화려하지만 내부 통신 체계의 신뢰도 부족, 레이더와 센서의 정밀도 미달, 지휘 통제 체계에서의 데이터 간섭 오류,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현장 유지보수 실패와 부품 불량률이었어요. 예컨대 일부 중국산 전투기는 고온 지역에서 레이더 간섭으로 인한 추락 위험까지 지적된 바 있으며 장거리 미사일은 명중률보다 광고된 사거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이 중국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무기 수출 동향을 접했을 때 저는 이 흐름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무기 자체에 대한 신뢰의 차이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단순히 싸서 팔리는 무기가 아니라 실전 경험과 과학적 설계, 반복 실험에 기반한 신뢰성 있는 무기였습니다. 현무5에서 느꼈던 그 충격은 사실 한국 무기 전반의 특성이었어요. 한번 실험에서 맞으면 성공이 아니라
10번 실험하고 모두 맞을 때까지 반복하는 집요함. 그리고 그 결과를 단순히 홍보가 아니라 데이터로 설명하는 자세. 저는 그 진지함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방예산의 구조와 R&D 투자 비중을 살펴봤을 때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한 총액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그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입니다. 한국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자국 기술 개발과 국산화에 투입하고 있었고, 이는 수치상 세계 3위권의 기술 투자율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무기를 사들이는 나라가 아니라 무기를 설계하고 정의하는 나라였어요. 그 후 며칠간 저희 분석팀은 내부 브리핑을 준비하며 이 사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부 고위 간부들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고, 몇몇은 심지어 동맹국인데 그 정도 기술을 갖춘 게 무슨 문제냐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군사 전략의 중심축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 방송에서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이란 벙커 타격, GBU-57에 한계 드러나 라는 제목의 심층 분석 리포트를 내보냈고, 그 안에는 한국의 현무5가 동일 목표에 더 효과적일 수 있었다는 주장,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 미국 군사전략 커뮤니티 안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무5라는 이름이 갑자기 모든 회의 자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뒤 저는 국방부의 명령으로 대한민국의 현무5 기술에 대한 직접 검토와 공동 분석을 위해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정보 확인용이라고만 들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미 미국의 방위사업청은 한국의 방산업체에 협의를 요청했고, 나토의 일부 참모들도 비공식적인 회담을 위해 서울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졌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 최정상의 군사기술 보유국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서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흔히들 아시아의 기술국가라고 하면 일본을 떠올리곤 했지만, 서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술과 질서, 효율과 미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도시였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칸마다 정숙한 분위기 속에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도시 전역에 설치된 무인 안면인식 출입 통제 시스템은 군사시설 외부에서도 상용화되어 있었어요. 군사력의 근간은 단순히 무기만이 아니라 국민의 수준과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이 도시는 실시간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 실험장에서 실제 현무5의 시뮬레이션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 평생을 통틀어 가장 강렬한 충격이었습니다. 현무5는 고정식 발사대에서 수직 상승 후 초고도에서 방향을 전환해 목표 지점으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속도는 마하 10.3, 낙하 각도는 거의 90도에 가깝고, 목표는 지하 120m에 설치된 철근 콘크리트 모형 벙커였어요. 낙하 순간 발생한 충격파는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감지되었고, 지상에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현장에 설치된 진동 센서는 규모 3.2의 인공지진과 유사한 진동이라는 데이터를 출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프랑스 군사대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무기라기보단 재앙이에요. 프랑스는 이런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일본 방위청의 참모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탄두 중량 1.2톤짜리 미사일을 실험 중입니다. 한국은 너무 멀리 가버렸네요. 그리고 중국 대표단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중국은 최근 홍룡이라는 자체 벙커버스터 개발을 시도 중이었으나 실험 중 3번의 실패를 겪었고, 지금도 관통 깊이는 50m에 불과하다는 것이 내부 정보였어요. 한국의 관계자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현무5는 지하 벙커뿐 아니라 요격 회피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현무 계열 특유의 궤도 수정 시스템과 함께 낙하 속도가 워낙 빨라 요격 시스템이 반응조차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는 미국조차도 아직 상용화하지 못한 기술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GBU-57은 요격 회피 시스템이 없는 단일 낙하형 무기였어요. 한국은 이제 미국을 넘어서는 수준의 전략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나라를 IT 강국, K-팝과 드라마의 나라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놀라운 기술력,
철저한 자주국방 의지, 그리고 수천 명의 과학자와 군사 기술자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 도심의 조용한 고층 건물 사이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현대와 절제의 군사력이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감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작은 아시아 국가가 어떻게 세계 최강 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돈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민 전체가 갖고 있는 완벽에 대한 고집, 성실함에 대한 집단적 문화, 그리고 자립에 대한 절실한 의지였습니다. 미국은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하지만 한국은 그 기술력을 실전에 쓰이는 무기로 만드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미국의 한계를 체감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더 이상 세계 최고가 아니었어요. 며칠 뒤 저는 대한민국의 국방연구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박사 연구원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들면서 단 한순간도 전쟁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단지 지키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도 전쟁 억지를 위해 경쟁 중이지만 한국은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가장 윤리적인 군사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력은 윤리로 완성된다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부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 전략 무기는 더 이상 미국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기술을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상부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확신한다면 우리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겠군요. 제 아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MIT에서 공학 박사과정을 준비 중인 제 딸은 졸업 후에는 한국과 공동 연구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집에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받은 기념 휘장이 걸려 있고 제 책상 위에는 현무5의 축소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과거를 대표하는 GBU-57 옆에 이제 미래를 상징하는 현무5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묻고 또 대답합니다. 왜 한국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기술로 증명하고 실전으로 입증하며 윤리로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국가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무기 분야에서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올랐으며 그 사실은 수치로, 기술로, 행동으로 명백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누구보다 먼저 그 위대함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 기술력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